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노후 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죠.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초연금이 없어진다더라, 70세부터 받을 수 있다더라. 이런 소문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현장에서도 그런 문의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혼란 속에서 정확한 사실이 뭔지, 또 어떤 변화가 있고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 12년차 사회복지사의 경험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랑 정부 자료를 토대로 명확하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시죠. 바로 시작하죠. 그 영상 속 복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 기초연금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복지관에 문의 전화가 아주 그냥 빗발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기초연금 없어지는 거 아니냐, 나 이제 못 받는 거냐, 이런 불안감이 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불안감부터 좀 해소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사실 세 가지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 네. 첫째, 기초연금 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둘째, 지금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계속이요? 네. 그리고 셋째, 오히려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변화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안 없어진다. 계속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더 받을 수도 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좀 안심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정부가 이걸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는 걸까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영상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모르면 손해볼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제대로 짚어드려야겠죠? 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그러니까 수급 개시 연령, 이게 점차 올라간다는 겁니다. 나이가 올라간다. 이게 아마 가장 좀 민감하게 느끼실 부분 같은데요.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2027년부터 시작해서요, 2년마다 한 살씩 올라간다는 겁니다. 2년마다 한 살씩요? 네. 예를 들어 2027년에는 만 66세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고요. 2029년엔 만 67세.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서 2035년이 되면 만 70세가 되어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35년에 70세. 그럼 제가 만약에 지금 60세다. 그러면 원래는 5년 뒤 65세에 받을 수 있었던 건데 그렇죠. 이게 확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계산을 좀 해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만 60세, 그러니까 1965년생이신 분이라면 원래대로라면 2030년에 만 65세가 되셔서 받을 수 있었겠죠. 네. 하지만 바뀐 계획에 따르면 2027년에 66세, 2029년에 67세, 2031년에 68세. 이렇게 되니까 만 68세가 되는 2033년에야 신청 자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3년이나 늦어지네요. 네, 결과적으로 한 3년 정도 수급 시점이 늦춰지는 거죠. 그 3년 동안 받을 수 있었을 연금액을 생각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현재 가치로 따져도 꽤 큰 금액이죠. 그러게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 변화일까요? 듣기에는 상당히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아, 고령화. 네, 영상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불과 한 10여 년 만에 400만 명에서 800만 명 이상으로 늘었어요. 2배가 넘었죠. 와, 2배요? 네, 2025년 기초연금 예산만 해도 벌써 18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18조. 이대로 가면 10년 뒤에는 30조 원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도의 지속 가능성, 이걸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게 정부 설명입니다. 재정 부담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좀 아쉬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동시에 아주 반가운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부부가맥제도 폐지 소식인데요. 이건 진짜 많은 부부 어르신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영하실 만한 내용이죠. 현재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깎인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자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20%씩 깎아서 받아요. 20%나요? 네, 예를 들어서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3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치면 부부는 각자 20% 깎인 27만 2천 원씩 합쳐서 54만 4천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부부라고 깎는 건가요?
같이 산다고 뭐 생활비가 딱 20%씩 줄어드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게 참 1988년 경로연금 시절부터 내려온 논리인데요. 꽤 오래됐네요. 네, 부부가 함께 살면 뭐 주거비나 공과금 같은 게 절약되지 않느냐 이런 이유였어요. 근데 이게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죠. 그렇죠. 밥값이나 병원비 같은 건 오히려 2배로 들 수도 있는 건데요. 맞아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현실과 좀 동떨어진 제도였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감액 때문에 정말 좀 안타까운 현상까지 벌어졌어요. 어떤 현상이요? 영상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경우 이른바 황혼 이혼 사례가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아, 연금 때문에요? 네. 2023년에만 5만 쌍이 넘었다는 통계도 있다니까요. 수십 년 같이 사신 부부가 연금 때문에 서류상 남남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이건 뭐 명백한 정책 실패 신호였고 정부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연금 때문에 이혼이라니 참 씁쓸하네요, 진짜. 그래서 결국 이걸 폐지하기로 한 거군요. 네,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걱정. 다행이네요. 어떻게 폐지되나요? 2027년에는요, 현재 20%인 감액률이 절반인 10%로 줄어듭니다. 오, 절반으로? 네, 만약 그때 기초연금이 월 36만 원 정도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부부는 각각 10%만 감액된 32만 4천 원씩 총 64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보다 월 10만 원 이상 더 받으시는 거죠. 월 10만 원이면 크죠? 네. 그리고 2030년에는 이 감액 제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히요? 네, 0%가 되는 거죠. 그때 기초연금이 만약 월 40만 원이 된다면 부부는 감액 없이 각자 40만 원씩 총 80만 원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와, 그럼 지금이랑 비교하면 월 25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노후 생활에 정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야, 2030년 완전 폐지.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근데 이 혜택이 모든 부부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나요?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재정 상황 같은 걸 고려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좀 내비쳤어요. 아, 소득 수준에 따라서요? 네, 특히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에게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40%. 그 기준이 궁금한데요. 그리고 아까부터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용어가 좀 낯설 수 있죠.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소득 하위 40%는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364만 8천 원.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그 어르신의 실제 경제적인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값이요? 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집이나 땅 같은 일반 재산, 그리고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의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월급 통장만 보는 게 아니라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까지 다 합쳐서 계산하는 금액이군요. 맞습니다. 매달 버는 돈 외에도 가진 재산을 고려해서 이 정도면 한 달에 이만큼의 소득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훨씬 종합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부 감액 폐지 말고 또 달라지는 점들이 있나요? 2025년부터 좀 더 유리해진 부분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동거 자녀 지원 공제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비동거 자녀 지원 공제요? 그건 뭔가요? 이게 뭐냐면 따로 사는 자녀나 손자녀에게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원해 주신 경우에요. 그 금액을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빼준다는 겁니다. 공제해 주는 거죠. 오. 예를 들어서 제가 손주 대학 등록금을 내줬거나 아니면 자녀 수술비를 좀 보태줬다면 그만큼 제 소득을 낮게 줘봐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전에는 이런 지출도 그냥 내 재산이 줄어든 걸로만 봤는데 이제는 소득에서 직접 공제가 가능해진 거죠. 대학교 등록금, 학원비 물론이고요. 병원비, 수술비, 약값, 심지어 임플란트 비용 같은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 범위가 꽤 넓네요. 네, 물론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는 잘 챙겨 두셔야 하고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가족 부양 부담을 반영한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건 꼭 챙겨야 할 부분이네요. 또 다른 변화는 없나요?
둘째로 가정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기준이 좀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법적으로 이혼하거나 별거 판결을 받아야만 사실상 혼자 사는 걸로 인정받기 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경찰 신고 기록이나 상담소 상담 기록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아, 피해자분들께는 정말 다행인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선, 이걸 선정 기준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꽤 많이 올랐습니다. 2024년보다 단독 가구는 월 15만 원, 부부 가구는 월 24만 원이나 인상됐어요. 와, 많이 올랐네요. 네,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른 거라서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기준도 좀 더 완화됐습니다. 기본적인 공제액도 늘었고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추가 공제 혜택도 더 커졌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받는 나이는 올라가지만 부부 감액은 없어지고 또 자격 기준은 좀 더 완화되는 그런 방향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이분들은 부부 감액 폐지랑은 상관이 없고 또 연령 상향 문제만 아직 해당이 안 된다면 연금액 인상 혜택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부 목표가 2028년에 40만 원이라고 했죠. 네, 정부 목표는 그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심플하게 혜택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영상 속 그 12년차 사회복지사님의 경험에서 나온 실질적인 조언들을 바탕으로 좀 나눠서 짚어주시죠. 현재 연금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 네. 먼저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 혼자 살고 계신다, 1인 가구시다. 그러면 사실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적습니다. 연금액 인상 소식 기다리시면 되고요. 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받고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소득 하위 40%에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기준 확인이 중요하겠네요. 네, 만약 해당되신다면 2027년부터 감액률 축소 혜택을 먼저 받으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새로 생긴 비동거 자녀 지원 공제,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그거 중요하죠. 네, 자녀나 손주에게 학비나 병원비 지원하셨다면 증빙 서류 꼭 챙겨서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새로 신청하실 분들은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신규 신청 예정자분들은 우선 신청 시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 물론 이 나이는 앞으로 계속 바뀌겠지만요. 어쨌든 그 해당 연령 생일이 있는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네, 예를 들어 10월생이시면 9월 1일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깜빡하고 늦게 신청하면 소급 적용, 그러니까 지난 기간 것까지 쳐서 주는 게 최대 6개월까지만 되거든요. 6개월 넘으면 그 앞은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때 신청하시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 서류 같은 건 뭐가 필요한가요? 복잡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신분증, 연금 받으실 통장 사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서류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좀 중요한 팁은 금융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금융재산 서류요? 네, 은행 잔액증명서 같은 거요. 이게 발급받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당일 발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겠군요. 네, 그리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영상 속 복지사님은 가급적 방문 신청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편리하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께는 그 과정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본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여러 공제 항목 같은 거 이런 걸 놓칠 수도 있거든요. 빠뜨릴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면서 신청하시는 게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하고 직접 이야기하면서 궁금한 점도 바로 물어보고 빠뜨리는 서류는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게 좋겠네요.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면 어떻게 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라는 걸 예약할 수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요? 네, 공단 직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오, 그런 좋은 서비스가 있군요. 1355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현재 받고 계시던 앞으로 신청하시던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데요. 정확한 정보 확인입니다. 제발 주변 소문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아니면 동네 주민센터 같은 공식 기관의 발표나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공식 정보 확인 중요하죠. 둘째, 정기적인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은 계속 변할 수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수급 자격이나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네. 셋째, 신고 의무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사는 곳, 가족관계 등의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더 많이 받은 연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불이익이군요. 꼭 신고해야겠네요. 네. 넷째,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챙기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나 다른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건강 관리가 최고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소득공제 항목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으니까요. 네, 오늘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 변화부터 실질적인 대응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기초연금,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닙니다. 받는 나이는 점차 올라가지만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일부 자격 기준은 오히려 완화된다. 이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제때 신청하고 또 변동사항이 생기면 잘 신고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딱 그렇습니다. 영상 속 사회복지사님 말씀처럼 복지제도는 정말 아는 만큼 혜택을 보고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이런 변화들은 결국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이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든 찾아가려는 노력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기초연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연금 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더 준비해야 할 재정적인 대비책 또는 비재정적인 대비책은 또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